처음에 이제 그 제1장,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에 대한 주체를 배우는데, 강의록을 좀 봐주실래요? 교재를 옆에다가, 같이 이제 보시면서, 교재 옆에다 보시면서 이제, 강의록을 좀 봐주세요. 강의록을 보시면, 강의록을 보면 이제 1장, 밑에 보면 1페이지죠. 1페이지에 1강에 보면 민사소송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보시면, 제1강 밑에 첫 번째,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의의가 나와요. 민사소송 소송에 대한 제도의.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민사소송법에 대한 제4대 이상이 나오죠. 이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민사소송의 이제 주체라 해가지고 이제 법원이 나오고 양 당사자가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민사소송 주체에 대한 당사자가 나오죠. 그래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강,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주체를 봅시다. 민사소송 주체 밑에 이제 제도. 민사소송은 사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민사 간의, 사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강의록을 보시면, 방가를 2에 보세요. 방가를 2에 보시면, 방가를 1이죠. 1에 보시면, 처음에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서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B와 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런데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A가 그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A와 B 간에 노트북이라는 그거를 이제 매수하게 되는데 이 B가 노트북을 가져가서 A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00만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두 번째 보시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민법 568조 이거는 법조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 내용만 볼게요. 568조의 매매 효력을 보면 자, 매도인이 바로 여기서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물이 되는 권리가 이전됐죠. 권리가 뭐예요? A가 노트북을 B한테 넘겼죠. 예, 그래서 그 넘기게 되면은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거기에 대응되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매수인 B에게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 B는 매수인 A에게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자, 그래서 544조에 보면은 이행지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체라는 거는 이행불능하고 달라. 이행불능은 내가 아예 할 수 없는 거고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지체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권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그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이행을 최고하죠. 돈을 안 주면 이제 돈을 달라고 최고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거기 반해서 390조에 보면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이라는 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쫓아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를 지게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걸 이제 묻게 되고 물론 해지하는 것도 소를 위해서 이제 해제권을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권을 발동하다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 민사소송법에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민사소송에 대한 제도를 보세요. 민사소송도 무조건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방가로 3에 보면 민사소송이란 제도가 사법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서 가장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전형적인 수단. 이걸로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은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결론 짓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은 빨리 진행하는 걸로 선택하는 게 맞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독촉 절차를 밟는다든가 아니면 재판상 화해라든가 또는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도 단독 어떻게 보면 간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이런 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좀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봤는데도 이걸로 해결 못하겠다.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그 해결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사법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민사 소송 이외에 다른 절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는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이게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의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측에 보시면 민사소송법에 대한 4대 이념, 4대 원리가 나오는데 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적정성입니다. 적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공평성. 세 번째는 신속성. 그 다음에 경제성이 나오는데 우리 민사소송법 제1조를 볼까요? 자, 이렇게 민사소송법 봐주세요. 자, 1조 보겠습니다. 자, 총칙 1조 민사소송의 이상이라고 나오죠. 이상. 지금 우리 네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그 민법에도 제2조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제1항에 그 민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고 민법 2조 2항에 보면은 권리 남용의 금지 원칙이 나오죠. 여기서도 비슷해요. 모양이. 민사소송법도 1조 1항에 보면 민사소송에 대한 이상 지금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보세요. 1항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공정성 나오죠. 그리고 신속하며 신속성이 나오고요.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해서 민사소송에 대한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강의록으로 좀 와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민사소송제 1조는 보면 그 법원은 그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 처음에 나오는 게 적법성이에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적정성이 나오는데 적정성은 보시면은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법률 적용이 타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해야 되고 권리 없는 자는 의무가 있는 자는 반드시 패소하게끔 하자는 것이 이러한 제도로는 그 얘기가 적정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보면은 대리인 제도, 그 다음에 성명권의 행사, 직권 증거 조사, 그 다음에 삼심 제도, 우리 1심, 2심, 3심 아시죠? 삼심 제도, 그리고 재심 제도가 적정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되어 있는 거를 좀 체크해 두세요. 보시면은 적정성 하면은 대리인 제도, 성명권에 대한 행사, 그 다음에 직권 증거 조사, 삼심 제도, 그 다음에 재심 제도 이런 부분들은 적정성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평성입니다. 공평성. 공평성을 보시면 소송에 심리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가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죠. 원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든 피고든 다 그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고요.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 대등의 원칙, 무기 평등의 원칙 이렇게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양 당사자 간에 대등한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에 의해서 공평한 재판 또는 평등의 제도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 예가 이 소송에 대해서 공개주의, 이게 공평입니다. 그리고 법관에 대한 제처, 기피, 회피, 그리고 그 제3자의 소송 참가, 이런 것들은 다 공평성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 좀 지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신속성이에요. 신속성을 보시면 신속한 재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실효성에 있어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되는 것이 독촉 절차라든가 또는 재소전 화해제도, 화해 절차, 재소전에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사건 심판 절차, 그 다음에 적시 제출주의 이런 것들은 다 신속성을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와 이제 법원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노력을 최소화해서 줄여주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라고 하는 게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청구를 병합한다든가 공동으로 소송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송 구제제도 이런 것들은 다 경제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적정성은 어떤 거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그 적정성이 무엇이고 적정성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거는 어떤 것이고 공평도 마찬가지고 신소, 경제는 각각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 관계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이제 연결 짓자는 겁니다. 자, 잠깐 제가 항상 한 것처럼 2가 끝나면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잠깐 좀 볼까요? 기출문제 좀 봐주세요. 자, 기출문제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관계되어 있는 거 이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볼게요. 작년에 19년도는 2019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 소송과 강제 집행이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재도 없고 교재의 내용에도 없고 워크북에도 없는 내용들이 몇 기가 나요? 여섯 지문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K로 해가지고 다 맞는 걸로 평가해 버렸습니다. 워크북에도 없고 교재도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교수님이 결국은 다 맞은 걸로 체크했어요. 이런 것도 저희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재하고 워크북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다 K로 해가지고 다 맞는 걸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도 문제 좀 봐주실래요? 2018년도 문제 보시면 36번을 보세요. 자, 다음 중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뭔지 다 나왔죠. 법률 적용을 타당하게 함으로써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하게 하고 권리 없는 자는 의무가 있는 자는 권한이 없는 자나 의무가 있는 자는 반드시 패소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성명권의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되어 있는 것 4개 이상 중에서 어떤 거죠? 바로 찾으셨나요? 적정성이죠, 적정성. 예, 적정성입니다. 요렇게 이제 안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게 어떤 게 관계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 4개가 언제든지 이제 번갈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엔 2017년도 가보세요. 2017년도 두 번째 문제 37번 문제 보시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민사소송 4대 이상 중에 어떤 거와 관계되어 있느냐? 예, 어떤 거 관계되어 있죠?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공평과 관계되어 있죠? 공평. 예, 공평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는, 2016년도, 이게 나왔네요. 44번 문제 봐주세요. 44번 문제 보시면,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은 경제, 적정, 공평, 신속 중에서 공평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인가? 자, 공평 방금 얘기했죠. 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해당됩니다. 2015년도에 보시면 39번에 나와 있네요. 39번에 작년 빼고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거에 보면은 39번에 민사소송 4대 이상 중에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와 관계된 이상 방금 얘기했네. 이것도 공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합니다. 그래서 5년의 그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해도 시험이 작년만큼 어렵게 나올 거냐,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좀 쉽게, 지금 이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는 너무 교재와 워크북에도 없는 그런 문제가 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 맞은 걸로 처리했으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나중에 없어졌죠. 자, 이제 한 장 넘길게요. 강의록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잠깐 한 5분 동안 얘기할까요? 지금 7분이 좀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편집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 배우냐고님 어서 오시고요. 예, 회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7분이 좀 들어와 계시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예전처럼 그렇게 풀 거예요. 강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빠져있죠, 지금요? 워크북이 빠졌죠, 지금? 워크북이 빠졌죠? 자, 워크북 좀 봐주세요. 워크북 얘기도 좀 잠깐 좀 해야 돼요. 지금 교재하고 워크북의 순서가 좀 많이 좀 달라요.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잠깐 워크북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워크북 차례를 보세요. 차례. 워크북 차례를 보시면 제1부는 민사소송이고 2부는 민사집행에서 이 두 개를 딱 나눴어요. 예, 나눴고 거기서 보시면 이제 민사소송에서 보시면 1장에서 4장, 4장에서 5장에서 8장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교재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교재하고 좀 구성이 좀 다른데 일단은 우리 이거 순서를 무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워크북에 있는 목차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워크북이. 그래서 좀 관계되어 있는 거를 체크해서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부분이니까 이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일단 볼까요? 제1부 5페이지입니다. 워크북 5페이지 좀 보시면 예, 없고요, 내용이. 자, 넘겨보시고요. 우리 이제 방금 배웠던 거와 관계되어 있는 걸 찾겠습니다. 뭐 단서 쭉 넘길게요. 지금 뭐 민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서 네, 이게 없네요. 그 워크북에는 관계되어 있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워크북에 있는 그 첫 번째 그 5페이지 봅시다. 5페이지에 문제 첫 번째 문제. 빼놨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까지는 제가 다 편집할게요. 없는 건가요? 자, 가겠습니다. 제 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민사 분쟁의 해결 방식 중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해결 방식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민사 소송을 배우고 있죠? 보시면 이제 소송입니다. 소송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첫 번째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민사 분쟁을 그 성질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재산법적 분쟁과 시민법적 분쟁으로 구별할 수 있다.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두 번째, 금전대처에 관한 다툼과 가족 간의 반목은 성격이 다른 분쟁이라 하더라도 한국법원은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원고의 주소지 재판 관할에서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재판 관할 아직 안 배웠어요. 재판 관할 안 배웠는데 이렇게 먼저 나왔네. 이건 이제 재판 관할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관계되어 있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워크북은 일단은 좀 더 하고 또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강의록 좀 봐주세요. 강의록 2페이지에요. 민사소송의 주체. 자, 민사소송의 주체는 법원하고 양 당사자죠.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양 당사자입니다. 예. 흔들리는 제가 책상을 조금 건드려서 그래요. 예. 지금은 괜찮죠? 자, 민사소송의 주체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에 대한 거 보면 법원의 개념.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이다 해서 여기는 크게 합의부하고 이제 단독판사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원칙이에요. 예, 합의부는 원칙이 아닙니다. 자, 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넘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재판기관을 재판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그래서 지금은 재판소란 말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을 보면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그 다음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법원에 대한 재판권하고 이제 관할권이 있는데 이 재판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서 가르치는 걸 보세요. 헌법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사건이고요.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고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하고 있고 특허사건은 특허법원에서 하고 있죠. 특허법원 대전이죠, 대전.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이런 것은 재판권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관할권은 이 관할권은 좀 별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관할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매년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게 관할권입니다. 관할권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민사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관할권이거든요. 내가 소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어디에다. 어느 법원에 가서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로서 특정 법원이 어느 사건을 담당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게 관할권이에요. 보시면 법원의 계급에 따라서 어느 신급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1심 사건 중에 어떤 것을 단독 판사가 담당하고 어떤 사건을 합의부가 담당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은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이 담당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의 종류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체크심에서 전속관할, 임의관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지관할. 저 우측에 바로 우측에 보면 방가루 5에 보면 사물관할 있죠. 사물관할도 체크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이제 배웁니다. 특히 여기 이제 토지관할하고 사물관할 요 두 개를 좀 확실히 구분해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관할 그 종류에서 보면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이 있는데, 전속관할이 아닌 건 다 임의관할이에요. 그래서 전속관할을 먼저 보시면 고도의 공익성의 이유로 제도의 취지에 의해서 특정한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관할. 예, 그 법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전속관할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의 전속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법원에서는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배타성이기 때문에, 배타성. 예, 그래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해서는 그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속관할은 주로 직무관할에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급관할, 그 다음에 가사소송, 그 다음에 가사비송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을 전속을 하고 있죠. 예, 이런 사건들을 가정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가버리면 안 받죠. 예, 그게 대표적인 전속관할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관할은 임의관할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면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다 임의관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임의관할을 보면 당사자가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관할, 임의관할인 경우에는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인정되고 법 규정에 전속관할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임의관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관할 종류에서 토지관할하고 사물관할이 굉장히 준하랬죠. 자, 토지관할을 보시면 토지관할은 전국의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이나 지원은 각각 자기의 관할구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하면은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지를 달리하는 또 동종의 법안 사이에 동종의 직분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소재지에 따라서 재판권 분담을 정하게 되고요. 토지관할은 재판적이 어느 법원에 대한 관할구역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재판적인 걸 보시면 소송사건이나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관련지어 있을 때는 인적재판적, 그 다음에 물적재판적, 그 다음에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토지관할입니다. 토지관할. 그래서 처음에 인적재판적이라는 건 사람이죠, 사람. 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양 소송의 그 당사자가 주로 피고라 그러는데 원고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피고 또는 토지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되는 재판적 주소, 영업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재판적은 모두 인적 재판적으로 해결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소송 당사자 그리고 토지에 관계되어 있을 때 결정되는 재판적 또는 주소, 영업소 여기에 결정되는 경우는 모두 보통 재판적은 다 인적 재판적이에요. 그래서 우측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보통 재판적은 다 인적 재판적이라고 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물적 재판적은 소송상에 청구하는 거 있죠. 소송물. 계획물이 아닙니다. 소송물이에요. 소송물. 소송물과 토지 관계에 있어서 재판적인데 불법 행위지, 재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이 결정되는 경우 이때는 다 물적 재판적으로 토지 관할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구른고로 되어 있죠. 이제 보통 재판적. 보통 재판적의 밑에 보면 구른고로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 해서 피고를 중심으로 해요. 피고를. 그래서 보통 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죠. 원고가 이제 소송하게 되면은
원고가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그 상대방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 재판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살고 있는 보통 피고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이제 그 보통 재판적이 됩니다. 자, 보통 재판적은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어느 특정인에 관계된 모든 소송에서 토지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소송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는 겁니다. 원고가 있는 곳에 피고를 부르는 게 아니라 피고가 피고에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법정에 따른다. 이게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이 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인이는 주소지, 법인과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은 그 주소지, 그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그리고 국가를 보면은 국가는 그 대표하는 관청, 관청이 있는 곳이나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대되는 이제 특별재판적, 이 보통 재판적, 특별재판적은 다 토지 관할인데,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나 성질의 사건에 관해서 토지 관할에 근거가 되는 곳인데, 아까 도 본처럼 이제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부동산이 있는 곳. 처음에 이제 의무이행지에 보시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가 이행지로 갑니다. 그 이행지를 체크해 주세요. 의무이행지 체크해 주세요. 의무이행지입니다. 의무이행지. 자, 다시 얘기하면은 권리가 있는 사람,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보통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끼리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 약속한 장소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 예. 내가 소송을 하는데 그때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 그게 불법행위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 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해당되지 않는 곳 체크해주세요. 매매대금 청구하고 부동산은 관계가 없죠. 예,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이행지로 가야 되죠. 의무이행지. 예, 그래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거 외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 곳, 그게 이제 부동산이 있는 곳을 이제 관할 법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이거 나눠주시고 다 토지 관할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사례를 봅시다. 사례를 보시면 서울 강남 소초에 주소를 둔 A는 제주도 제주시에 사는 B에게 어디에 있냐면 부동산이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근데 B가 그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그러니까 토지를 받고 난 다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이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A는 어느 법원에 제소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지금 바로 위를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부동산 있죠. 이렇게 요걸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부동산에 보면 매매대금 청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부동산. 그러면 처음에 나눠지는 거는 일단은 부동산에 있는 곳은 해당되지 않네요. 부동산이 어디 있죠? 춘천에 있죠. 춘천. 강원도 춘천이니까 강원도 춘천은 배제. 그렇죠. 왜? 매매대금 청구니까. 일단 그건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죠. 피고 B의 주소지인 제주시가 보통 재판적입니다. 지금 누가 소를 하게 되냐면은 A가 지금 제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토지는 받아놓고 대금을 지금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주에 살고 있는 그분한테 가는 거죠. 가서 피고 B의 주소지인 제주시가 보통 재판적인 관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요. 자, 원고 A의 주소지인 서초동은 의무이행지죠. 의무이행지니까 특별재판적이 되고 이곳에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의무이행지로서 관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은 해당이 없다. 자, 요걸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 어디에서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관할을 이제 법원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를 해야 되는지 나온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사물 관할입니다. 사물 관할은 간단하게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돈. 소송물에 그 금전화되어 있는 그 대가 있죠, 대가. 예, 그걸로 이제 그 관할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단독판사하고 합의부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그 사물 관할입니다. 그래서 사물 관할은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판사 합의부 사이에 소송물이죠. 소송물의 차이에 의해서 분배되어 정해지는 관할. 이게 사물 관할입니다.
그래서 단독판사는 사건을 혼자 재판은 1인 법관이 하는 거고요. 합의부는 법관이 3명입니다. 그래서 재판관하고 자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자, 1심인 경우에는 신중한 재판보다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더 중요하게 될 때는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의 관으로 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법원조직법 제7조를 보시면 심판권의 행사에 보시면 사항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이를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단독 판사가 이제 이런 경우는 단독 판사가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합의부 사물관할을 보시면 소송 목적값이 2억 원에 초과된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로 갑니다. 그러면 2억 원 이하는 이제 단독 판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초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판사 사물관할은 소송 목적물이 2억 원 넘지 않는 그런 사건. 그래서 소송 목적의 값에 의해서 단독 판사와 합의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3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전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금전으로 평가하는 금액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신중을 기하는 사건이라든가 사건이 좀 복잡한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 합의부로 갑니다. 단독으로 안 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관할 종류에서 이제 직무관할을 보시면 처음에 직무관할은 법원의 직무 차이에서 여러 법원 사이에 담당 사건을 배분해서 정하는 관할이고, 수소법원 관할, 집행법원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그 다음에 신급 관할, 이건 다 직무관할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은 뒤에 가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그냥 듣고 넘어갑시다. 민사소송은 1심, 2심, 항소심, 3심의 상고심, 이렇게 3심 제도로 좀 구분하고 있고요. 각 신급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신급 관할에 따라서 이제 구분된다는 거고요. 지방법원에 대한 합의부 관할 사건의 항소심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지방법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지금 단독판사에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 가지 않고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로 가요. 이걸 구분해 주세요. 그거 체크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이걸 많이 헷갈려 해요. 우리가 보통 합의부 관할은 항소심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가는데,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항소심을 가게 되면은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갑니다. 본원의 합의부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부 관할로 간다. 그리고 이제 상고 사건은 다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은. 그래서 신급 관할은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로 관할 법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법원 내에서 법원 안에서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렇게 관할 법원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자, 7번째 합의 관할. 합의 관할은 이제 사인들끼리 서로 합의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상에 우리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자. 이게 합의죠. 예, 그게 이제 합의 관할입니다. 합의 관할은 당사자 합의에서 생기는 관할이 이미 법정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관할권이 없는 법원,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런 걸 나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랬을 때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합의한 경우가 있으면 그 합의는 임의 관할, 앞에서 임의 관할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의 관할에 관해서 인정되므로 전속 관할에 관해서는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 전속 관할은 안 된다는 거죠. 전속 관할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면 지금 이제 합의 관할에 대한 요건이에요. 1심 법원의 임의 관할에 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죠, 먼저. 그리고 합의 대상에 있는 법률 관계가 특정되어야 되고요. 관할 법원을 특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돼요. 구두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서면으로 합의되는 그 법원, 그거는 이제 합의 관할이 됩니다. 자, 8번째 이제 변론 관할. 변론 관할은 원고가 관할권 묻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고가 법원에다가 제기했는데 그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다가 제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항의를 안 했어요. 항변을 안 하고 그냥 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도 하고 변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할이 곧 변론 관할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임의 관할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해서 원고의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굳이 수서법원, 자 여기서 수서법원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을 수서법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집행되는 수서법원이 관할 위반이라고 다른 법원에 이송할 필요가 없고, 없기 때문에 그냥 인정되는 관할, 이게 변론 관할입니다. 자, 이 요건은 처음에 원고의 관할권이 없어야 되겠죠. 1심의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피고가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본안에 관해서 이제 변론하거나 이제 진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피고가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변론 관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째, 관할권을 조사합니다. 관할권을 조사하는데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소송 요건이 됩니다. 소송 요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법원이 먼저 이 소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요건이 제대로 성립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관할권을 이제 보는 거죠. 그게 관할권 조사예요. 그래서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송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32조 잠깐 볼까요? 민사소송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32조. 여러분 잠깐 좀 봐주세요. 32조에 보면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예, 이건 법원의 법원의 직권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사 결과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계속하게 되고요. 만약에 관할권이 없다고 확정되게 되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송된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이 계속되면 됩니다. 이게 관할권 조사예요. 그게 이건 왜 하냐면은 소송의 요건을 법원이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열 번째 보면은 이제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여기서 제척이 뭐고 기피가 뭐고 회피가 뭔지 요거 개념은 좀 체크해 두세요. 이게 간혹가다 나와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앞에 우리가 공평성이라는 걸 잠깐 배웠죠.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는 공평성, 이상에서 보시면 공평성을 배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법관의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법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중립성입니다. 중립성.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소송제도를 마련해서 국민들에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거기에 있어서 소송에서 법관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소송제도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존재의 의의를 말살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을 보면 처음에 제척입니다. 법관이 일정한 법정 사유, 이건 뭐냐면 제척의 사유, 제척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상당히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 41조, 자 41조 다시 볼게요. 41조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41조 제척의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때는 제척이 되는 겁니다. 자, 제척의 이유는 첫 번째, 자, 일 보면은 법관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현재 배우자 아니면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라든가 아니면 공동 의무자, 그 다음에 상한 의무자의 관계가 있을 때 이때는 법관의 제척 사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있었거나 있었을 때. 예. 자, 세 번째, 사건에 관해서 법관이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또는 네 번째는 사건 당사자의 법관이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대리인이 대때와 대리인이었을 때, 예, 그럴 때는 다 제척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관이 2심의 법관인데 내가 우연찮게 1심에 내가 다뤘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해당되는 거죠.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척에 대한 이제 그런 사유가 되는 거고요. 자, 법을 마주 봅시다. 42조에 보면은, 제척의 재판이 있어요. 제척의 재판은,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을 때는 자기가 직권 또는 아니면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당사자는 법관이죠, 법관. 직권 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있어가지고 제척의 재판을 한다. 자, 당사자의, 이번 기피입니다, 기피. 43조에 보면 기피가 나와요. 기피는 당사자의 기피. 자, 당사자가 누구예요? 원고 피고죠? 원고 피고가 당사자죠. 법원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원고 피고가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들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있어요. 44조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면은,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면 안 받아져요. 3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44조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합의부의 법관에 대해서 제척과 기피는 그 합의부에 있는 합의부의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담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45조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그 각하입니다. 각하는 제가 또 좀 이따 체크하겠지만 각하사건이 각하사건. 제1항에 보시면 45조 1항입니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앞에 있는 44조 규정에 어긋나거나 또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이거는 지금 사건의 지연을 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기각하는 게 아니라 각하입니다. 각하. 그리고 2항에 보면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걸 법원에 보고 이게 해당 없다, 해당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법원에서. 즉 46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보시면 법원 이제 소속 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는 거고 2항은 신청을 받은 법관은 1항의 재판에 관해서는 못하고 다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3항에서 보면은 법관의 소속 법원에 대한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상급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복 신청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송 절차에 대한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48조에 보면은 법원은 제척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잠깐 멈춰요. 정지해야 됩니다. 다만 제척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이 송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제 49조. 요번에 이제 회피입니다. 회피. 법관의 회피를 보면 41조에 있는 제척과 43조에 있는 보면 이제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번에 감독관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조는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이거는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법조문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게요. 요렇게 우리가 41조에서부터 49조까지 이제 쭉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강의록에 와서 보시면 기피 내용을 이제 보시면 제척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나왔고 회피에 대한 설명도 했죠. 그래서 방금 그 내용을 다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는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그 내용을 좀 구분해 주세요.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문제 풀이를 좀 볼게요. 자, 기출문제 좀 봐주세요. 자, 기출문제 보고 있나요? 여기 해당되는 거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관할하고 이제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관할 볼게요. 자, 작년 36번 문제 봅시다. 36번. 첫 번째 문제가 관할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맞나요? 맞죠? 자, 두 번째,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보통 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 맞죠? 이제 보통 재판적을 얘기한 거죠, 다. 세 번째,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맞나요? 지금 요건 내용은 안 나오는데 답은 요 3번입니다. 3번. 3번은 관할이 잘못됐어요. 지급지 법원이 아닙니다. 제기해야 된다.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급지 법원은 맞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지급지의 법원을 맞는데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장이 잘못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기할 수 있다. 다시 우리 민사소송법을 잠깐 볼까요? 이게 어디 있냐면 관할이 자, 관할이 앞에 있어요. 몇 조에 있냐면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법원 제1장 법원하고 제1절에 이제 관할이 나오죠. 제2조에 보면 보통재판적이 나오고 3조는 사람, 4조는 대사 공사, 그 다음에 5조는 법인에 대해서 나왔고 6조는 국가, 7조는 근무지, 8조는 고소지와 의무 이행지, 그 다음에 9조가 어음수표 지급지가 나왔죠. 자, 보세요. 어음수표 지급지를 보면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내용은 다 맞는데 끝에가 잘못됐죠. 제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민사소송법 쭉 보시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 2조, 3조, 4조, 그죠? 4조, 5조, 6조 여기까지는 2조부터 6조까지는 다 한다야 한다. 근데 그 밑으로부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좀 구분하는 걸 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방금. 그러니까 그런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4번도 이제 대한민국 주소지가 없는 사람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2017, 18년도에 보시면 관할이 있나요? 관할이 있네요. 40번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찾았죠? 자, 보시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에 하여서 특정 법원이 어느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한다. 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관할. 이게 뭐예요? 전속관할이죠. 전속관할에 대한 설명이죠. 방금 두 번째는. 자, 세 번째,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관할을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은 다 임의관할입니다. 전속관할 그 이외에는 나머지 다 임의관할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소송물의 차이에 의해서 분배하여 정해져 있는 관할을 토지관할인가요? 토지관할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소송물에 관련된 건 사물관할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토지관할이 아니라 사물관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 1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쭉 보시고 내용이 자, 2017년도 38번에도 이제 관할이라고 나오죠. 이건 관할은 매년마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38번에 대해서 이제 관할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요거는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다 비슷한 내용이라. 뒤에 있는 것도 이제 관할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관할에 2016년도에 관할이 안 보이네요. 관할이 나오는데. 37번에 나온 두 번째 문제에 나오고
저희 2015년도 여기도 이제 관할이 나왔어요. 관할 몇 년마다 나옵니다. 관할은 47번에 나왔네요. 47번에 관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관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관할은 우리가 그 요건 소송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의 주체 당사자가 나오는데 요거는